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80조 이제 각 요건 봅시다. 뭐 각 요건 거기 5번 참 지난주에 설명 안 했네요. 지난 시간에 5번 잠깐 보죠. 1주택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부여하다 뭘 양도했다 여러분? 주택을 양도했다. 요걸 말합니다, 여러분. 즉 갑이라는 사람은 주택 하나에 입주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단순한 입주권이란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포함한다 여러분? 주택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그러면 내가 지금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뭘 양도했다는 얘기야? 주택을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갑을 몇 주택지로 판정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뭐로 보라고요? 주택. 그러면 뭘로 봐라? 2주택으로 보라입니다. 그래서 원칙 2주택. 따라서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원칙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뭐가 있구나? 예, 여러분 실무 나가면 예배를 잘 보셔야죠.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실무에서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제 실무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입주권을 양도했다 봅시다. 먼저 뭘 양도했다고? 입주권. 그럼 역시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또 뭐라고 전했죠 여러분? 원칙.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출제됐어요. 한 번 출제된 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렇게 5번은 결론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보여다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 몇 주택을 보기 때문에 기본 2주택을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 나가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실무 나가면. 그러나 시험은이나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세대 개념 여러분 거기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1세대 개념은 시험에 나왔을 때 모범 답안으로 물어본 적은 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단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택수는 세대 단위야. 양도자 기준이 아니라 세대수. 그래서 당해 거주자 본인과 누가 세대죠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뭐를 갖죠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세대라 한다. 그래서 가족 단위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해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이와 같이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면 세대별 분가를 통해서 요 다주택자를 1주택으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세대별 분가입니다. 세대별 분가를 통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어도 1세를 보는 경우 있죠. 뭐 별표 하나 정도만.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령이 몇 살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뭐했다? 사망하거나 이혼했다. 또는 몇 살이 안 됐지만 30세가 안 됐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다면 독립된 생계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밑줄쳐 독립된 생계 유지. 즉 비록 혼자지만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단독세대 인정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업은 몇 살 이상이기만 하면 30세 이상이기만 하면 소득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1세대 보는 거고요. 디귿은 거꾸로 몇 살이 안 됐어도 3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또는 사업소득을 하고 있다 그럼 인정해 주겠다. 단독세대. 특히 디귿, 기업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증여세를 줄이겠다고 안 내겠다고 증여 안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증여할 거라면 한 번 정도는 증여세 내고 빨리
증여하는 게 좋은가? 증여도 가능하면 빨리 하라, 늦게 하라? 빨리 하는 게 좋아, 빨리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1쪽에 보시면 주택의 개념이 있죠?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특히 거기서 보셔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 2번 공동소유주택 밑줄, 공동소유주택 밑줄.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하면 누구 주택을 볼 거냐 그게죠. 그럼 공동소유주택 각자의 주택으로 봐라 그겁니다. 자, 그다음 5번 다가구주택. 요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냐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다른 말로 뭐라 보라는 얘기야? 1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거기 당구장과 기본통지 묶으시고요. 당구장과 기본통지 묶어놓고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때는 밑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밑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한다. 그걸 출제는 말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순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통칙이 있죠. 자,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어느 시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1주택인 것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 그냥 양도 시점으로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1주택의 예외 별표 2개. 즉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인데 얘는 몇 주택이지만 2주택이지만 그것이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할 때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실무 나가서도 가장 여러분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절세 방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몇 주택이라더라도 2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럼 이때부터 몇 주택이야 이제? 2주택이 됐죠. 자, 그럼 이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죠. 3년.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양도하라고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겠죠. 이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얘는 몇 주택이라더라도 2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3년. 시뻘겋게 칩니다. 3년. 그래서 요거는 2주택 해소 기간을 몇 년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3년 주겠답니다. 3년 시간 줄게. 그 얘기야. 근데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개정된 거죠. 즉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주택을 또 추가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주택이 되었어? 2주택. 근데 2주택이 된 게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럼 얘는 우대 규제되죠. 그래서 너는 지금 규제 대상인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를 또 취득했다고? 그럼 너는 투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1년으로 올해 단축시켰죠. 혜택을 준가 불이익을 주는가 여러분? 불이익을 주는 거죠. 남들은 몇 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3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 돼. 너는 1년 이내에 처분할 때면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혜택이야 불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게 불이익인지 혜택인지도 구분 못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언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었다. 이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종자치시 생각하라고 그랬죠?
즉 종합청사가 어디 있다가 과천에 있다가 광화문에 있다가 올라간 거야 지금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에서 다른 주택을 또 취득한 거죠 공무원이. 왜? 수도권에 있는 게 지금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공무원 생각하시고 공무원의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길게 짧게 가야 돼요 여기는. 길게. 여기는 5년 이내죠.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의 혜택이야. 공무원도 생각하니까 혜택을 주는 거다. 혜택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노부모 동거봉양 나왔죠? 예. 최근에 2번, 3번 묶으세요. 최근에 가려울고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노부모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여기서 여러분 60세 가려고 닫고 묶어. 가로로 묶어.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말한 직계존속은 몇 살이냐? 60세 이상이다. 여기서 60세는 노인연령이라고 그랬어? 아니죠. 은퇴연령이랬죠? 대한노인에서 발표가 나왔죠? 60세는 노인이라 부르지 말아줘. 65세 이상일 때 노인을 취급해달라.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래? 너 방송에 나오던데? 어? 철도공사 사장님이 제일 좋아했다 그러던데? 60세면 지금 노인이니까 공짜잖아, 공짜. 그런데 65세로 이제 노인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65세부터 이제 노인 취급하면 60세는 내야 되잖아. 그래서 철도공사 사장님이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별로들 반가워하진 않네요. 네. 자, 그래서 노부모 동거봉양 몇 세를 말한다? 60세를 말한다. 네. 한마디로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모님을 모셨는데 자식도 1주택인 상태에서 부모님도 뭐를 갖고 있는가? 1주택. 그래서 몇 주택? 2주택.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 얘기 여러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때 네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제거해 줄게. 그래서 몇 년 시간 주는 것 같던 거라면 10년이에요. 제일 먼저 길죠. 제일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라는 얘기야, 모시지 말라는 얘기야? 모시라는 얘기야. 시간 줄 테니까 10년이나 아주 긴 시간 줄 테니까 그 전에만 하나 팔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이 2주택 해소 기간이 짧아서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죠. 내 자식의 배우자가 안 모시려고 해서 안 모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내 자식은 나를 모시려고 그런다. 아니야, 지금은 그 자식도 안 모시려고 그래.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누구도 배우자도 나를 안 모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 그럼 내 자식의 배우자가 나를 모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응? 그래,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돼. 농담 아니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자, 그럴 땐 재미있는 규정이 재미있는 건 아니다만 디귿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결핵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중증 질환자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밑줄 여기는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자, 아까 우리 노부모 할 때에 인정을 받은 몇 살 이상 된다고 해서 여러분 60세생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 아직 60세는 안 됐어. 안 됐는데 지금 뭐야, 여러분? 중병이 걸린 거야, 중병이. 그럼 부모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모셔야 되는데 아직 부모님 60세 안 됐으니까 채우고 오세요 그러는 거죠. 60세 채고 오시면 내가 모실게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아직 몇 살이 안 됐지만 60세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증으로 인해서 모셔야 할 때는 그때는 60세 안 됐더라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증 걸리신 분은 몇 살이 안 됐어도 60세가 안 돼서 모실 수 있어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혼인합시다. 1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하다 보니까 몇 주택인가 여러분? 2주택이 된 거죠. 그때는 몇 년 주겠다? 5년. 거기에 당사자, 즉 신랑이나 신부는 무주택자더라도 그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음으로써 세대를 합쳐서 2주택 될 때는 이때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저거 시집살이 또는 뭐야? 처가살이. 인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이 스키는 주택이 없어. 그래 여자는 1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시부모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들어오래 일로. 그 합친 거죠. 무슨 사례인가 여러분? 시집살이. 그럼 시부모 명의로 주택 갖고 있고 이 스키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일로 결혼하면서 들어가니까 몇 주택 된 거 여러분? 2주택이 된 거다는 얘기죠.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남자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자는 주택이 없죠. 그런데 누가? 처갓집에서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이 이서방 우리 집은 대대로 처가살이 하는 집안일세. 그래갖고 들어오래. 그래서 합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처가살이 하는 거죠. 그럼 1세대 몇 주택 돼버린 거야 여러분? 2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몇 년에만 처분하면? 5년이네. 네, 이렇게 되죠. 요즘은 원에서 들어간대요. 들어오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간대. 왜? 애기 때문에 그렇죠.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는 잘 안 간대요. 요즘은 시집살이 하려면 애 들어오지 말라는데 시부모가 야야야 들어오지 마. 네 집으로 가. 네 집으로 가. 진짜 아니야? 진짜인데.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부모가 보기 싫으니까 들어오지 마 며느라. 네 집 가서 편하게 살아. 네 집 가서. 그래서 요즘은 처가살이 많이 가요. 제 가까운 사람도 이렇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도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애를 낳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애를 낳으니까 애를 둘 다 직장을 다녀. 하나는 서울대 교수고 하나는 무슨 영어 선생인데 있는 집안이에요. 그때 이제 이쪽 본가는 즐기고 싶은 거죠. 퇴직하고 나서 이제 막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막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이 자식을 봐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마음 편히 네 집 가서 살고 우리는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 갔어. 자, 전철 마지막이 어디야? 전철에 가는 우리 수도에서 전철 마지막에 가는데 어디야? 그쪽으로 갔어. 그래서 일단 언제든지 올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전철 노선 벗어나지 않게 최대 멀리 가 있는 거죠. 농담이 같아요? 아니 진짜요, 진짜. 그래서 그 애는 누가 봐줘?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고 처갓집 아예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관악산으로 와가고 같이 봐주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신부집에서 처가살이라고 그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다 봐주는 거야 얘를. 얘 둘이 있는데. 그리고 본가는 어디요? 잘 놀러다녀. 아주. 그래서 형님 좋겠습니다 그랬죠. 네. 자, 4번 가죠. 4번. 지방주택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는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출전이 안 건드리네. 자 갑시다. 취하,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사유가 3가지야. 취하,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유된 주택가. 역시 이제 무슨 주택 나왔죠 여러분? 일반 주택.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특정 주택가,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처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되죠. 일반 주택을. 단 이때는 처분의 시기에 제한을 받아서 밑줄 사유가 해소된다. 몇 년이야 동그라미? 3년입니다. 3년. 네. 보세요. 꼭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부터는 쭉 묶으시고요. 5, 6, 7, 8부터는 자,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양도시익에 대한 제한을 받았지만 5번부터는 2주택 해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5번부터는 몇 주택을 주택 하나 빨리 처분하라. 일정한 기간에 처분하라. 이 시기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죠. 자식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뭐 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걸 뭘 받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식 몇 주택이 된 거야? 2주택이 된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자식 이거 투기으로 한 거냐는 얘기야? 아니지 않냐? 그 인정해 줄게. 그 대신 이 자식이 갖고 있던 무슨 주택가? 일반 주택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상속받은 주택 하나씩 2주택이 상태에서 어떤 걸 처분한다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면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뭘 먼저 한다면 특정 주택, 얘를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을 봐준다는 얘기야? 2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주택의 순서가 중요한 중요해. 아주 중요하죠.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컨트롤 당하죠. 고객이 더 똑똑한데 요즘은. 남의 돈 빼먹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분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 자기한테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확인만 받아보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 옆에다 하나 적어주실래요 여러분? 요 상속과 비교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예, 증여. 증여는 예배 인정 안 합니다. 증여는 예배 인정 안 한다.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1주택을 또 증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증여받은 자식이 몇 주택에서 2주택. 이 자식한테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근데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예, 이렇게 하나씩 일반 주택 하나씩 2주택이다. 그럴 때 역시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이죠. 그래서 7번을 보세요. 농어촌 주택 보시면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지역 밑줄 쳐. 수도권은 왜 읍 또는 면적이죠. 수도권 밖의 지역은 뭐를 말하는 거고? 지방.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디를 말해? 읍 또는 면은 농어촌을 말해줘서 결론은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은 우리 세법상 어디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을 말합니다. 농어촌 지역.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귀농주택, 이농주택, 상속받은 주택,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여러분 농어촌 주택은 다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귀농, 이농, 상속받은 주택을 구분하고 그 밖에 도시에는 일반 주택 하나씩 갖고 있는 1세대가 반드시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라. 단 밑줄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딱 귀농주택 취득 몇 년 이내? 5년 이내 최초로 양도한 딱 한 번의 일반 주택에 한정하여 비과세 혜택 준다. 밑줄 치세요. 자, 8번.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임대사업자와 거래할 때 바로 그 임대사업자한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여러분 잘 알으셔야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5채 갖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하는 주택, 어린이집 주택 하나, 한 채.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 한 채. 몇 채 갖고 있어? 몇 채 갖고 있다고? 7채. 부러워 안 부러워? 저는 부러워요. 한없이 부러워요. 저는 정말 소박하게 살고 싶어 나는.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저는 강의 안 합니다. 그냥 인생 유유작작하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크게 안 되네. 자, 요 상태에서 거주주택 요걸 지금 양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던 살고 있던 요 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세요? 그럼 이 사람 명의를 지금 몇 채 갖고 있지만 7채를 갖고 있지만 요때 요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그리고 요 거주주택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그냥 너 몇 주택을 봐줄게? 1주택자 봐줄게. 그래서 결론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주주택은 지금 양도하는 무슨 주택은? 거주주택은 자 밑줄 쳐. 최소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는 밑줄 쳐. 누구를 말한다? 실수요자. 실제 임대사업자 살고 있어야 돼? 안 살고 있어야 돼?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니은 아주 중요하죠.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우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있어야 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고 또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최소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된다. 5%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된다. 또 가정 어린이집이라면은 이때는 사업자 등록하고 최소 몇 년? 5년. 그럴 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1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이거는 똑같아요. 모두 저거 종부세도 동일. 이런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몇 주택제로 봐준다 여러분? 1주택제로 봐줘서 혜택 주겠다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 우리 세법 공부하다 임대주택 나오면 여러분 이거 따로 나중에 잘 정리해야 돼. 실무 나가면 임대사업자 걸을 때 여러분 멘트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보시고요. 다만 여러분 거기 올해 개정돼서 작년이죠. 8번 단서 보세요. 8번 단서. 다만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밑줄 어떻게 한다고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이건 2019년도 이후 취득분만 적용합니다. 2019년 이후 취득분. 종전권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전 규정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2019년도 이후에 취득하는 거주주택은 이때는 한 번만 혜택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서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 규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부칙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부칙 규정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무 나가면. 이걸 안 보면 나중에 당합니다. 부칙 규정. 이 부칙 규정을 왜 봐야 되냐면 이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 시기가 어디 나왔냐? 부칙에 나와 있어.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 시기가. 그래서 개별 규정마다 적용 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그때는 그 부칙에 반드시 이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그러면 종전 취득한 건 어떻게 하냐.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라. 그게 여기 부칙에 다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안 보면 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주로 사이비들이 이런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격하시더라도 정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84조 2년 이상 보유와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 있죠. 별표 3개. 얘가 역대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개별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입니다. 별표 3개 표시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잠깐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비과세를 받으면 몇 가지 요건 충족한다 그랬죠, 여러분? 1세대가 국내 몇 주택, 여러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앤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못 가져야 돼, 여러분? 거주.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은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을 했어. 근데 뭐를 못한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어. 근데 너 왜 못했니? 물어봤더니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했다 못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냥 이것까지 뭐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봐서 그냥 곧바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게 바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는 무슨 요건 충족했어야 돼?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왔죠. 1세대 1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죠. 불가피한. 그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저거 곧바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1번이 바로 뭐냐? 여러분 밑줄 쳐.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건설 임대주택.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취득하여 양도할 때 밑줄 어떤 날부터 임차,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1번에서 임차일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취득일이 아닙니다. 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뭐한 날, 들어간 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자, 보유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입니다? 거주기간입니다. 그게 옛날 임대주택법상 의무 임대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는, 그때는 그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거야. 내가 이 임대주택 뭐 들어갔다가, 건설 임대주택 뭐 들어갔다? 임차 들어갔다가 이걸 뭘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내가 양도할 때는 그 임차 날부터 양도할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나면 5년 이상 나면 지금 내가 분양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거주기간 묻지 않고 그냥 곧바로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얘는 밑줄 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당한 거죠. 밑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그럼 여기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은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양도. 그러면 이때에 그 내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취득한 지 아직 보유한 지 2년이 안 되는 이 주택이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당한 거죠. 그럼 이거 나한테 잘못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줄게요, 그냥. 단 조건이 있다. 밑줄 가려고 닫고 당해 사업 인정 고실 전에 취득한 거 잘한다. 사업 인정 고실 전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취득한 사람. 수용하겠다고 공고 난 다음에 취득한 사람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 3번, 4번 묶어야 돼. 3번과 4번은 똑같은 거야. 다 뭐야, 여러분? 밑줄. 세대 전원 출국 후고, 출국이 현재 1주택, 출국부터 몇 년 동안이면 2년이네. 2년이네. 몇 년? 2년 이내에 양도된 거죠. 다만, 3번은 밑줄 해외 이주로 나가는 거고요.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번과 4번은 우리 가족이 다 나가는가? 어디 나가? 우리나라 나가는가? 한국이 싫어요. 외국 가서 살래요. 그게 이제 이민 또는 외국 지점이나 또는 사업장으로 뭐한가? 발령 나간 거죠. (3번) (4번) 주의해야 됩니다. 4번 특히 4번이 이민 가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저 어쨌거나 그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밑줄 쳐 거기에 출국의 현재 1주택에서 출국한 날부터 몇 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2년. 최근에 요 2년이 나와서 시험에 2년을 몇 년 고쳤냐? 3년을 고쳐놓고 맞았게 틀렸게 요 때로 물어보면 여러분 잡아내야 돼. 그럼 거기 밑줄 쳤어요 여러분. 출국의 현재 1주택으로서 출국부터 몇 년에 양도했다? 2년에 양도했다. 요거는 저거나 출국 후 양도를 할 때에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 시의 추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출국 전에 양도하면 괜찮은데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를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떠난 다음에 양도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미 간 다음에 팔았대. 이미 간 다음에. 그럼 여러분 출국 양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거주자에서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비거주자로 바뀌죠. 비거주자. 그럼 원래 비거주는 비과세 혜택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만 이 사람 원래 누구였던 사람이었으니까 거주자였던 사람이었으니까 몇 년 시간 준다? 2년의 시간을 줄게 그 얘기야. 왜? 양도할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가게 못 팔 수도 있으니까. 5번 갑시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 5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죠. 1년 이상 거주. 밑줄 1년 이상 거주 첫 번째 조건입니다. 5번의 첫 번째 조건은 1년 이상 거주. 저거 실수요자. 나 그 주택에서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되는 거야. 살았어야 돼. 그런데 밑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몇 가지야? 학교폭력 피해 4가지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법정 사유로서 법정 사유가 아니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저거 사업상 형편, 저거 사업상 형편은 법정 사유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상 형편은. 그럼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뭐다고? 취하, 근무상, 질병의 치료나 학교폭력 피해죠. 그래서 세대 전원 연료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합니다. 제가 이 5번만 나면 제가 흥분을 하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을 더 중시하는 나라야. 피해자를 더 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 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전학. 그럼 맞은 놈과 때린 놈이 있으면 맞은 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누가 가야 돼? 참 때린 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누가 가야? 맞은 놈이 가야 돼. 맞은 놈이. 피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상합니다. 인권이 이상한 데서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 있으면 가해자를 더 보여줘. 술 처먹고 사고 쳤어. 술 처먹고 개가 돼갖고 사고 쳤어. 교통사고 나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교통사고. 그래도 뭐래? 우리나라 민법은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어. 술 취한 거지. 강도지는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었다면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는 아주 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용을 베풀죠. 술 먹으면 그럴 수 있대.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 피해자는 술 먹고 그런 놈은 그렇다고 치고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해자를 더 중시합니다. 뭐가 잘못됐죠? 저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85조 흥분하지 말고요. 7번과 8번은 글자대로 뭐야 여러분? 특례야. 제가 볼 때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요. 한번 좀 보시고요. 시간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어. 자, 85조 이제 양도 또는 취득시 합시다. 이건 뭐 최근에 개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까지 나왔기 때문에 비록 30편은 아니지만 올해 뭐 당장 개별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뭐 낮다라고 봅니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됐겠죠. 시험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그게 일반적 매매일 때죠. 즉 항상 양도와 취득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 거냐이죠. 특히 우리 부동산의 매매는 일괄 매매가 아니라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계, 다단계 절차를 거쳐가죠. 계약을 맺고 중도금이 지급되고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되고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부동산 매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일반적 매매 돈 주면 그걸로 끝인데 얘는 돈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죠. 자, 결론. 그럼 우리 세법은 어느 날 기준하라는 얘기야? 결론 어떤 날 잔금 이날에 양도하거나 이날에 뭐 한 거를 뭐라 취득한 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 갑이 을한테 넘어가서 그럼 을의 양도 시점과 을의 취득 시점은 언제라는 얘기야? 잔금 지급 이날 기준하라는 얘기야. 뭘?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 근데 이보다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일이 빠른가? 잔금 지급일이 빠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등기를 항상 어떤 날 둘 중에 빠른 날이 있죠. 뭐.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취득세도 똑같은 거죠. 다만 취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절대 양도세는 뭐가 못 나오죠? 계약상이 못 나온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죠. 을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과 계약상으로 나누지만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언제? 사실상과 등기 접수로 있죠. 그래서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서 보세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등기 접수로 가는 거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역시 어디로 가는가? 등기 접수로 가는 거죠. 자, 거기 출제 횟수 나왔죠, 여러분? 예.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장기할부 뭐 하여튼 시기가 몇 개 생각나면 2개 생각나면 어떤 날? 빠른 날. 자,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동그라미 치워주세요. 협의 매수 수용.
여기 중요한 규정이라는 얘기죠. 대금 청산이 수용 개시 등기 접수는 어떤 날이죠? 역시 빠른 날이죠. 다만 단서 잘 보달라는 게 여기서는 단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을 때는 공탁됐을 때는 이때는 어떤 날? 판결 확정일 밑줄 여러분. 판결 확정일 밑줄. 이걸 출제는 말을 바꿀 수 있어. 뭘로? 공탁일로 말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공탁일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할 습관 들여두십시오. 자 여러분 상속을 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래요 여러분? 상속 개시입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그림 하나 좀 그려놓으시고요. 그 상속 받았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자. 이 상속 개시, 증여받은 날 이거 잘 기억하는데. 자, 갑이 취득했네요. 그리고 요 시점에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어요. 자, 흐름 봐 여러분. 그리고 을이 지금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하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양도했다고. 지금 양도자는 누구야 여기서? 을한테잖아. 을한테 뭘 때리니까 지금 양도속세 때리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요 갑과 을은 왜 바뀐 거냐? 요거는 첫째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럼 무슨 날이야? 상속 개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 이 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갑과 을은 지금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뭐로 넘어간 거야 여러분? 상속과 증여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요 상속과 증여로 인해서 을한테 넘어온 날은 이 날이죠. 이해하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해서 넘어온 날은 언제다고? 이 날이잖아. 상속, 개실, 증여, 바단. 이때 누구한테 넘어온가? 을이 넘어왔죠. 그럼 그 전에 누가 갖고 있었어? 갑이 갖고 있었잖아. 갑이. 이해하세요? 그럼 상속 받은 자산 양도하나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요 양도시면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고? 상속, 개시나 증여받. 이 날이다. 그럼 이 날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이 날이 취득일이 되니까 이때 가액이 뭐가 되고? 취득가액. 그 요게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요게 바로 취득가니까 양도세 요만큼 나는 거죠. 이걸 꼭 떠올리셔야 된다고. 지금 양도자가 누구야 지금? 병한테 판 사람이 누구다고? 을. 근데 을이 이걸 취득을 매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가 갖고 있었다고? 갑이 갖고 있던 걸 누가 넘겨받은가? 을이. 왜 넘겨받았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야. 상속이나 증여. 이해하세요? 그걸 받았을 때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상속과 증여는 언제다고? 상속 개시. 그럼 보유기간은 1년이고 요때 요게 6억 원이고 요게 7억 원이고 요게 4억 원이다 봅시다. 그럼 여러분 봐.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얼마 팔았다고? 7억에 팔았다고. 그래서 지금 을한테 뭘 때린가? 양도세. 자, 그럼 양도세 항상 양도 차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상속 받은 자산 양도하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기는 언제다고? 상속 개시일 또는 뭐 증여받은 날. 그럼 이때 을한테 넘어온 걸 보니까 보기엔 몇 년 되고? 1년. 그리고 요때 받았을 가액 얼마? 6억 원을 실질 취득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는가? 1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네. 요게 원칙이죠. 원칙. 아이씨, 그러면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증여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요걸 말하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눈치를 채야 돼. 뭘 눈치채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갑이 이때 취득해서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지 않고 직접 병한테 팔았다 봅시다. 뭐 했다고? 갑이 직접 양도했다 봅시다.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갑이 직접 병한테 팔았으니까 갑의 취득 시기는 요 날이죠? 이날 또 보유가 나오는 거죠? 자, 요게 2년이었다 봅시다. 2년. 그러면 중간에 상속과 증여를 안 하고 갑이 누구한테 팔면? 병한테 팔면 보유기간은 몇 년 되는 거고?
3년. 이게 없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다. 그럼 이때 가액 얼마? 4억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 가액이 되겠죠? 그럼 양도채가 얼마 돼버려? 3억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갑이 중간에 가려지나 내가 키가 작아서 가려져? 중간에 상속과 증여를 안 하고 직접 갑이 누구한테 팔면? 그럼 양도채가 얼마 나와? 3억. 자, 그럼 요걸 줄이자고, 양도채액을. 항상 여러분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중간에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하지 말고 중간에 살짝 명의를 바꾸라고.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단 이 을의 명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누구한테? 배우자나 직계주민서. 누가 나왔다? 왼수가 나오네. 누구지간에? 왼수지간에 명의를 바꾸는 거죠. 근데 바꾸는 방법은 뭐와 뭐가 있는데?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상속까지 해주면서 명의를 바꾸기는 좀 그렇지. 내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갑이 가, 안 가? 안 가죠, 요즘은 또. 근데 요즘은 갈 때까지 기다려는데 이게 빨리 가, 안 가? 안 가. 요즘 100세대 수명. 이걸 채우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을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실제 여러분 뉴스도 나왔어. 그래서 강남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식들한테 물어봤죠. 강남에 재산을 가진 부모님을 둔 자식들한테 물어봤다고. 뭘 물어봤을까요? 응? 뭘 앙케이트 조사했을까?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시는 걸 원하십니까? 물어봤다고. 자, 몇 살 나왔을까요? 응? 80세? 90세? 100세? 65세 나왔어요. 어머나가 아니에요. 어머나가. 요즘 젊은 애들 사고방식이 그렇단 얘기야. 어머니? 부모님? 어? 오바했어? 그러지 않을 텐데. 저 요거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참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당하려면,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 재산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다. 조금씩 준다. 네, 조금씩도 줘야 됩니다. 조금씩 줘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주겠다. 그럼 그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갖고 있다가 주겠다. 그럼 큰일 난다고. 진짜인데. 우리 남양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서울 못된 놈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남양주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없기도 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요 그림을 통해서 요거 나중에 이 그림을 이해하여야만 나오는 아주 양도세 더럽게 어려운 규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내가 피할 수는 없지. 상속까지 하지만 뭐는 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증여. 증여를 통해서 누구 명의로 바꿔놓고 을한테 바꿔놓고 을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죠.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준비소 간에 뭐를 통한다면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단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은 이때에 원래 증여는 언제인데? 증여를 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인데? 증여 받은 날이지만 이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저거 증여 이월 과세 규정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에 일어나를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부터 뭘 따지는 얘기야? 보유기간. 그리고 이걸 뭘로 하라는 얘기야? 취득가. 그러면 양도채가 얼마 돼? 3억. 그러면 중간에 증여한 효과가 나타나 사라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뭐다고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고가주택은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비과세, 세금 뚜르게 맞는 거를. 양도소득세가 상상 초월해 강남에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 주택 팔면은 10억, 뭐 15, 20억, 5억, 흔해. 몇 억이야, 몇 억. 양도소득세만. 강남 40억짜리, 25억짜리, 30억짜리 여러분 흔해. 서울은 연병을 나하고 관련이 없을 뿐이지. 20억짜리, 30억짜리, 30억짜리 많다고 흔해. 강남구 서초구 가면 흔해. 강변만 나가면 25억이야 기본이. 강변 쪽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25억 기본이다고. 그럼 예전부터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 분양받았던 사람들 30억 40억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분양가가 얼마였어? 3억 5억. 그럼 5억 원의 분양을 받아갖고 25년 부에서 지금 30억 40억에 판다 봐봐 여러분. 양도세 10매덕 나와. 20매덕이 나와. 양도세가 20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럼 봐. 40억에 팔아갖고 20억 또는 40억에 팔아서 20억 하면 얼마 남아? 20억.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평수 아파트 사 못 사? 못 사잖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양도세 빠져나가려고 그래 안 빠져나가려고 그래?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우리는 해맑아. 뭐 그렇게 그래? 근데 걔들 목숨 걸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돈 줘 안 줘? 줘야죠. 빠져나갈 찾아서라. 빠져나가면 찾아야죠.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방법,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 해도 돈은 벗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나만이 알고 있는 뭐만 갖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싶다? 그럼 뭐 여러분 배워야죠. 자,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 밑에 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디 가느냐? 86조. 양도차익 과세 편익과 산출세 여기 갑시다. 저는 올해 여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출제될 때가 다시 됐다. 다시 출제될 때가 됐다. 순환매. 주식만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순환식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도소득 과세편익과 산출세 계산구조 별표 3개짜리죠. 이건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죠. 자,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이거 차장금기 과세산 기억나시죠? 네, 이걸 기억 못하면 빨리 외우셔야 돼요. 차장금기 과세산. 이거 지금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거기서 당구장 하나 있네 여러분. 양도소득의 뭐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자 동그라미 뭐예요?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저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래서 당구장은 뭐를 말한다고요? 분류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종합소득은 뭘로 내세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은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요? 양도소득세죠. 자, 이번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셨을 거예요, 사업자들은. 예, 그래서 이번에 벌써 6월 달인데 환급이 결정돼서 환급됐네요, 벌써.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 뭐 심사할 권한도 없고 원래 한 3개월 지나서 8월 달, 9월 달 되어 환급 결정된 환급액이 나오는데 벌써 6월 달에 환급 결정된 사람들 다 환급 다 나가버렸어요, 벌써. 물론 또 올해는 신고만 5월 달만 해주면은 납부는 9월 달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뭐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기는 엄청 안 좋죠. 이래도 공인중개사 살 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공인중개사는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좋아 죽어요. 어디서 하는데 그럴까? 이분은 지금 표정 관리하기가 바빠.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소소하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짭짤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거래 빈도수가 자주 높아요. 어디서 하는데 그럼? 어? 네, 재래시장에서 합니다. 그분은 재래시장에서. 지금 불경기죠? 그럼 상가가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못 돼야 돼. 근데 왜 살아? 네, 그거야, 그거.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정말 그 상가 골목에 바로 그 골목 구퉁이 뭐 코너 도는 데야. 크지도 않아. 골목길. 그 골목길 구석에 있어. 책상 2개야. 책상 딱 2개 정도 들어가. 뭐 사무실인데 소소하게 일어나요. 소소하게. 이 친구가 소소하게. 그거 주위에 뭐 이러면 상가 계속. 특히 요 맞은편이 바로 뭐냐? 둔촌동 재건축 들어가 갖고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죽어 살아. 죽죠. 그러니까 요쪽 재래시장 요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 버텨야 되는가? 버텨야 되는가? 다 나갔죠. 다른 사무실도 다 나갔는데 얘는 다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 얘는 상가 요구 하고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요쪽 중심권 상가 요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업종 바꿔. 그러면 그거 중개하고 인테리어 업자 소개시켜주고 같이 먹고 또 좀 이따 또 한 놈 내려가면 또 넘겨주고 또 계속 얘는 이거. 크진 않아, 금액이. 그 남들 곡소리 나고 쓰러질 때는 계속 해고 있어. 그래, 너 잘했다 그랬어. 이제 얘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모르겠네. 어쨌거나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특히 주부님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주부님들 하기에는 괜찮은 전문가 직종이다 저는 봐요. 따기만 하면 아저씨 관계없이 여러분이 독자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면서 지위가 바뀌는 거죠. 야 빨리 들어와라. 그럼 빨리 들어와야 돼. 오늘 나 임장 간다. 그러면 빨리 와서 애 봐야죠. 빨리 그런 날 오시 바랍니다. 그날 시험에 떨어지면 반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양도가서 취득가 기타 뭘 빼는 거죠? 필요 경비 빼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양도차.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얘가 틀려버리면 게임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별표 3개. 그러면 자 갑시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출발점은 어디야? 네, 양도가액의 출발점이야,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야. 지금 뭐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가?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나오죠. 그래서 양도가액이죠. 근데 너 그거 얼마 주고 산 건데, 뭐, 취득가액. 기타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해서? 비용이 발생해서 그럼 그것도 빼라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이 구조를 꼭 잡으셔야죠. 그러면 이때에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로 있는데 이 원칙 중에 바로 뭐가 되는가 그러면 실가죠. 대원칙이죠. 양도자나 세무서장이나 뭘로 계산하다 그러면 실가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죠.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하는 것은 실지 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지 거래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자꾸 여러분 놓쳐. 실지 거래가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입증을. 그러면 이때 이게 증빙서류에 여러분 대표가 뭐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동산 매매가 당장 뭐야? 매매 계약서가 이게 당장 가장 기본이잖아 여러분. 그럼 매매 계약서에 몇 장이 있어야 돼? 2장이 있어야 되죠. 어느 당시와? 취득 당시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울라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세법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뭘. 기타 증빙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뭐 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뭐 해야 돼 여러분? 확인돼야 되겠죠 뭐. 증빙서류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실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양도세 신고했어.
실질거래 신고했어.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찍혀 있지 않는 걸 구분하죠. 세무사가 계산해줬다? 그러면 뭐 큰 금액이 아니면 인정해주죠. 신뢰성, 도장값이라는 거죠. 근데 세무사가 아닌 일반이 계산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어 안 믿어? 저도 또 안 믿어요. 또 확인해봐야죠.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전화 옵니다. 자, 요거 실거래 신고하신 거 확인할 수 있게 그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럼 제일 먼저 뭘 제출해야 돼? 예서지. 잔챙이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얘는 있어야 되죠. 근데 양도는 지금 한 거죠? 있겠죠? 지금 팔아서 계약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없다. 있을 수도 없죠. 분명히 내가 장롱에 돈 넣는데 장롱에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럼 뭐를 입증 못해? 실질 취득 가액을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 거기 양도자 예배 갑시다. 예배. 누가? 양도자가. 이 말은 생략돼서 지금 양도자가. 그래서 양도자는 가로로 묶어요, 여러분. 양도자는 뭐를?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매, 감, 환, 그리고 기야? 기가 나면 안 된다니까? 어디로 간다니까? 매감, 환으로만 나와야 된다니까?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 매감, 환이다고, 매감, 환. 뭐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기준시가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양도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그 밑에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죠. 여기는 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뭐 할 때는? 추계 조사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추계 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하는 거라니까. 이걸 매치를 잘 시켜야 되는 거야. 그때의 추계 조사한 방법 뭐야, 여러분? 매, 감, 환, 그리고 뭐야, 여러분? 기저. 여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기준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추계 조사할 때만 기준시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86쪽에 보시면 1, 2, 3 세무서장 1, 2, 3 있죠? 자, 1번과 2번 묶으시고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건 3번이야. 뭐야,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경정이죠. 이때 추계조사 결정경정 뭐? 매감, 환기. 종류와 순서.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매감, 환기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87쪽 잠깐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환산 취득가액은 자 여기 합시다. 환산 취득가액은 글자 그대로 써져 있네.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가액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 환산할 때 적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추계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추계 조사냐?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의 방법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셔서 양도가액을 추계를 할 때는 첫째 매, 감, 그죠? 그리고 환은 사용해 못해? 못한다고. 그럼 뭐야, 여러분? 기가 나오죠. 매감, 환은 못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뭐야, 여러분? 매, 감, 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 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 환이 나오면서 기주가 나오죠. 이게 차이점이죠. 요 세 가지를 꼭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시험에 어디를 물어본지 1, 2, 3 중에서 어떤 걸 물어본지 확인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건 순간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양도체 계산 방법은 나와있죠? 아, 여기 여러분 특히 환산 취득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식 외워야 됩니다. 이때 환산 취득가 여러분 87조 맨 밑에 나와있죠? 환산 취득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에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양도 당시 실가 등을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뭘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하라? 환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꾸 외우라고 해서 죄송한데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외우는 거고 외우냐 못했느냐 그 차이점이죠. 뭘 이해고 나발이고 없죠. 자, 그리고 87쪽 위에 양도차의 계산 방법 요거 갑시다. 요거. 자, 양도책은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가. 그럼 요거 쫙 좀 지우면서 갑시다. 실질거래가액이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질양도가액을 하는 거죠. 그럼 취득가 때 뭘로 하는 거 그러면 실질취득가액을 하는 거죠. 그럼 특히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질취득가액이라면 기타 필요금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책하고 차이점은 저는 지금 아래를 쓰고 있고 책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잡으셔야죠. 뭘 잡아야 되냐?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세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더해서 필요경비로서 실질 양도가에서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취득가가 자본적 양도 묶으세요. 네모로. 세트야, 세트. 절대 찢어지면 안 돼. 실질 취득가액이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가로 안 하고 뭐가 나면 매, 감, 환기가 나오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기타 필요경비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취득가액을 뭐라면 매감, 환기로 하면 그때는 기타 필요경비로 나오는 게 뭐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트가 다르다는 얘기야. 노는 물이 같다고 다르다고.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면 뭐가 나온다고? 자본주가 양도비가 나오는 거고 취득가액을 실가로 안 하고 뭐라면 매감, 환기라면 그때 뭐가 나온다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된다고. 잡았어요? 분명히 잡아라서 이거. 여기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제가 예상한 데서 나오면 여러분 맞춰야 돼. 그거는 예상한 데서 나왔는데 못 맞췄다. 그럼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삽질하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참 제가 안타까운 뭐냐면 세법 문제서 뭐 몇 개 안 되니까 세법 문제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16개도 안 되고 40개짜리도 아니고 16개짜리고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뭐 대충 그냥 그러면 이제 피 봅니다. 분명히 피 봅니다. 제가 세법을 소홀히 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분은 거의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세법에서 점수 안 나오면 여러분 결국 공시법 점수 안 나오는 거고 공시세법 점수 안 나오면 결국은 여러분이 2차과 공법에서 더 안 나오는 거죠. 공법은 더 안 나오는 걸 중개법에서 얼마큼 이제 벌어주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전략도 중요하죠. 어디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점수 극대화 전략을 취할 거냐. 여러분도 보면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죠.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취득가액을 뭘 하면? 실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를 뭐가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와야 돼. 근데 취득가액을 뭐로 안 하고 실가로 안 하고 뭘 하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치도 기준시가라면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기 짝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얘하고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노란 놈의 세트와 빨간 놈의 세트의 차이점은 뭘까? 왜 구분하는 걸까 이거? 시험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 새끼들이. 노란 선의 세트하고 빨간 선의 세트하고 차이점이 뭔 것 같아? 자, 차이점 별거 아니에요. 얘는 뭐가 있다는 거고, 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있어도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력가 뭐가 나와도 양도비가 나와도 뭐가 없으면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매가만기나 필요경비의 계산 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이런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이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나와 있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밑줄 쳐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취득에다 동그라미 쳐요.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양도 물건별 공제율인데 자 공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는 그냥 37 찍고 따라하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37 찍고 하나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7 찍고 하나. 그래서 3%는 뭐일 때고 저 부동산, 토지나 건물. 7%는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는 나머지. 따라지는 화토 용어입니다, 여러분. 화토 용어요. 그래서 타짜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죠? 거기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용어죠. 그래서 따라지는 직구땡이 한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술하고 고돌이를 가르쳐줍니다. 둘 다 못해요, 저는 잡기를.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나간 프린트본입니다. 자, 세 번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자료. 자, 거주자가 국내 소재는 1세대 1주택을 다음과 같이 양도했다. 취득 및 양도 등기 내역을 보니까 실지 거래가액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첫째, 양도 당시 시가는 얼마고 여러분? 10억. 취득 당시 시가는 얼마고? 4억. 그리고 기준시가도 나왔죠? 그리고 2020년 6월 10일 날 양도했고 그 다음에 취득 일자는 2013년 2월 4일입니다. 양거래번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한다? 확인된다. 밑줄. 증명서를 수치 보관 또는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는 얼마다 여러분? 2억 원이 달했죠. 그래서 양거래에서 한번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예2번은 뭐냐? 과세가 되는 양도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럼 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백데이터 지분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거기 밑줄 치세요.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 여러분한테 뭘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비과세 확인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 같으면 옛날 같으면 비과세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요즘 문제는 그걸 숨겨놔. 비과세란 말을 꽁꽁 숨겨놓고 뭐라고 제시했어요 여러분?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그럼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몇 가지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충족해서 지금 두 가지 1세대 1차 충족했잖아. 이제 뭐만 따지면 돼? 보유기간 거주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양도 시점 언제고요? 2020년 6월 10일이고요. 취득일자는 2014년 2월 4일이다. 2013년 2월 4일. 그럼 보유기간 대충 몇 년 나와? 7년 정도 나오죠? 7년 4개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9월 보너스가 무슨 요건 충족했구나? 비과세 요건 충족했구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좀 또 공부하시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였던 2년 이상 거주인데 거주란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뭐라고 써?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지금 조정 대상자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혼자 논하면 이제 삽질하러 가는 거죠. 밑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양가에서 한번 밑줄 주세요. 빨갛게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한 이건 모든 문제 공통입니다. 모든 문제. 왜 출제원이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꾸 얘기를 하냐고. 자 그러면 얘는 결론 냅시다. 뭐죠 여러분? 1세대 몇 주택? 1주택이죠. 몇 년 보였어? 7년 보였죠.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럼 비과세인데 눈치 빠른 뭘 물어봤어요 여기서?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눈치채죠. 얘 비과세 받는구나 못 받는구나. 못 받으니까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못 받지?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1세대 1주택 7년 보여? 내가 놓친 게 뭐야? 고가주택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거죠. 그게 요즘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지금 또 비과세 말고도 또 무슨 말 숨겨놨어요? 고가주택의 말을 꼭꼭 숨겨놨죠. 출제위원은. 에이씨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에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이라고 그랬어? 아니요.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계산돼야 돼? 양도 차익이 나야 되겠죠. 자, 양도 차익 계산합시다. 실질 양도가 얼마죠? 10억. 그 다음에 실질 취득가액 주어졌어? 주어졌네? 얼마로? 4억. 그러면 취득가액을 뭘 했으니까? 실질 취득가액을 했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자본적 취득가액 양도비 나와야 되죠. 나와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양가로 이번에 주어졌잖아. 그래서 자본적 취득가액 양도비는 얼마다? 2억이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더해서 양도가에서 빼는 거죠. 그럼 양도차가 얼마 나오는가? 4억 원이 나와야 되겠죠. 4억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4억을 다 과세하는가? 아니, 안분 계산해야죠. 안분 계산. 안분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양도가액 얼마에서? 10억에서 무조건 상수 얼마? 9억을 뺀 가액을 양도가 얼마? 10억으로 하는 거죠. 몇 프로예요? 안분 계산하니까 10%.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가 얼마예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가 얼마다고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몇 프로 과세했어요? 10% 과세했죠. 10%. 자, 그러면 이걸로 과세되는 양도차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4천만 원. 근데 또 뭐 물어봤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얼마나 물었어?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금액은 양도 차액에다가 뭐 곱한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죠? 그러면 지금 안분 계산된 지금 양도차가 얼마 나왔어? 4억. 요 4억이 나왔죠? 근데 우리 이걸 다 과세했어? 아니, 몇 프로만? 10%만 과세했죠.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얼마의 결론? 4천만 원 온 거죠? 과세가 된 양도차 얼마다고 결론? 4천만 원. 자, 여기다 이제 뭘 곱해? 공제율. 보유기간 따른 공제율. 자, 보유기간 몇 년 나왔어, 지금? 7년. 그러면 공제율 1년당 몇 프로 해야 돼, 여러분? 8%야, 2%야?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원칙 1년당 몇 프로고 2%고 다 몇 프로 한도로 한다고요? 몇 프로 한도로 한다고? 30%.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1년당 몇 프로야? 8%. 몇 프로 한도로 한다고요? 80%. 그럼 얘는 1년당 2%짜리 적용하는가? 8%짜리 적용하는가? 응? 8%짜리야? 8%짜리야? 2%짜리야? 8%지. 여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1세대 1주택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1년당 몇 프로짜리야? 8%짜리죠. 그러면 결국은 공제는, 보유한테는 공제 얼마 나오는가? 56%죠. 그러면 4천만에 50%가 얼마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 5, 20, 4, 6, 24, 2240만 원인가요? 이거 맞나 해야겠네 해주실래요? 맞죠? 4천만에 56%니까 2240만 원 맞아 틀려? 그래서 결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 나와야 돼? 2240만 원 나와야 되죠. 자, 뭘 물어봤어요 이제? 기본공제 물어봤죠? 다른 자세는 없다. 뭐 다른 자리 없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얼마 받으면 돼? 250만 원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과표는 얼마 되냐?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얼마 여러분? 250만 원.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